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의 용쟁 호투 시간입니다. 예, 허 대사님 안녕하세요. 예. 자, 최근에 보면 미국이 북한하고의 군사적 어떤 대립에서 중국에 대한 봉쇄로 완전히 옮겨온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봉쇄 노력,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해서 한국의 지금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뭐 친중 언론들 있죠. 예. 식민지에서 종주국에 맹종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 대한 비판과 대권 주자들의 지금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인 안보관 이런 이야기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예. 그 지난 시간에 미국이 이제 북한을 어떻게 지금 압박하고 있는가를 여러 가지 측면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만 이제 중국 봉쇄 관련되는 거는 뭐 시기적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 미국은 아마 네 가지 측면에서 아마 중국을 계속 압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네 가지라는 건 우선 동맹국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외교 군사적인 공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 하나고요. 그 이제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 자체가 중국이라는 일구에 대한 압박이 됩니다. 충분히.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하는 기술 동맹을 결성함으로써 이제 고급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봉쇄. 그다음에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하면서 중국을 이제 압박하는 문제. 그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지금 이제 별로 진전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코로나19의 근원에 대해서 이게 뭐 중국의 뭐 근본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그 문제를 이제 파헤치겠죠. 그래서 그 네 가지 측면에서 중국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압박해 나가는 걸로 보이는데 하나 놀라운 거는 지금 행정부보다는 미 의회가 더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예, 대중에 대해서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 출범하고 나서 의회 차원에서의 초당적인 대북 압박 이 현상을 보게 되면 결의안이 무려 230개가 나왔습니다. 중국만을 겨냥한. 그리고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2021년도 올해 이제 전략적 경쟁 법안이라는 게 통과됐었고요. 이거는 이제 중국을 다방면으로 몰아세우는 그런 겁니다. 이게 어떤 뭐 지재권 문제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중국이 현재 미국 내 전 세계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경제 범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막는 그런 법안들이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중국으로서는 가장 뼈아픈 게 대만인데 대만에 대한 명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는데 이게 조만간 과거처럼 정말 국교 수립까지 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섬뜩한 생각까지 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제 수십 년 동안에 이 세계의 어떤 그 체제의 어떤 지각 변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조금 몇 달 지났습니다만 한 달 반쯤 됐는가요? 미국 상원들이 그 군용기 타고 대만을 방문한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아마 그 전에는 아마 비공식적으로 이제 코로나 협의 때문에 보건장관이 그게 장관급으로 간 거는 그게 최초였는데 그다음에 이번에는 뭐 미 상원 의원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6월 6일입니다. 그런데 하나 재밌었던 거는 이 사람들이 일본에 와가지고 비행기를 갈아타고 서울에 왔다가 거기서 다시 대만으로 내려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서울 오산 공군기지에서 아마 군용기로 하는데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대만에 도착할 때 군용기로 가겠다라는 걸 갖다 상징적으로 보여준 건데 사실은 중공이 옛날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대만에 미국 군용기가 들어오게 탕용하게 되면은 그건 전쟁을 하자는 이야기다라고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걔들이 뭐 테러를 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왔을 때 뭐 백신 뭐 75만 회분을 약속을 했는데 우리는 뭐 그때 55만이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이 주더만요. 인구는 적은데. 그리고 이제 그 대만하고 이제 미국이 무역 투자 기본 협정이라는 걸 체결을 지금 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EU가 지금 답보 상태인데 오히려 미국은 대만하고 이런 이제 기본 협정을 체결하고 하고 있고 이게 결국엔 이제 그 반도체 협력 공급망 이게 통해서 기술 동맹을 딱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그런 거로 저희들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바이든이 이제 전 대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백신을 제공하겠다라고 했었고요. 이거는 생각보다 뭐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반도체 협력 공급망은 그 세계 1위라는 TSMC, TSMC 그쪽이 이제 그때까지 중국에 지금 반도체를 공급해서 중국이 그걸 가지고 이제 중간재 그걸 가지고 이제 완성품을 만드는 그런 형태로
이제 수출이 서로 간에 역할 분담이 되어서 됐는데 이제 미국이 대만을 보고 우리가 사주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해줄 거니까 중국하고는 엮이지 마라 이렇게 사실상 말을 한 거고 대만이 그럼 우리가 미국이 해주라 우리는 이제 미국으로 옮기겠다 지금 그렇게 된 부분이라고 봐야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대만은 한국보다는 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피부로 느끼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중간에 약간 과도기 과정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자들이 미국 쪽하고 협의하겠다라는 것 같다고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과거에 지금 대만의 회사 그 팍스콘이라는 거요. 그 사주 뭡니까? 구어머시라는 저기 거기도 나왔죠. 대선에도 나왔다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 팍스콘이 중국의 이제 이 뭐 상해나 홍콩 주변에다가 이제 큰 공장을 만들고 이제 수만 명, 수십만 명을 고용해서 중국 노동자가 대만 회사에 가서 미국이 이제 기술 디자인을 한 부분을 가지고 조립하는 그런 이제 분업 체제를 갖췄죠. 대만 반도체로.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그러니까 대만이 가만히 보면 그 회사의 주체는 대만이고 공장은 중국에 있고 기술은 이제 디자인은 미국이죠. 이런 체제가 이제는 이게 더 이상 가기가 어려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뭐 안보적 측면에서 그런 노동 분담이 이제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죠. 그래서 그 이게 원래 이 회사 이름은 홍해정밀공업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인데 팍스콘 방식의 이제 생산,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의 회사마다 나라마다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지금 그렇게 보이네요. 지금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은 싫으나 좋으나 그런 식으로 아마 내부 생산 기지를 외국에서 다시 자국으로 옮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불가피하게 되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점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자적으로 이제 중국을 압박을 가하는 그런 구도가 내에서 또 하나 이제 중국이 제일 아프게 생각은 아마 인권일 겁니다. 인권의 문제가 많다는 거 이거는 뭐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 최근에 또 미국 국무부가 인신매매 보고서라는 걸 또 발표를 했더만요 보니까 하면서 블링컨 장관이 꽤 장시간에 걸쳐서 이걸 또 설명을 했습니다. We fight, you fight 이런 식으로. 중국이 5년 연속 최악 국가입니다. 여기 국무부의 보고서에 보시게 되면은 인신매매를 국가가 나서서 하고 있는 나라 중에 북한, 그다음에 중국, 뭐 이란 이런 나라들 다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적인 영역에서 이제 조폭들에서 뭐 인신매매를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국가가 나서서 인신매매를 한 나라는 전 세계 중국, 북한이 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 여러 걸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구리인들이 현재 뭐 100만 명 정도가 소감돼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런 그 강제 노동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생산 제품들 그에 대해서 외국에서 이제 그 수입을 안 하겠다든지 이런 이제 불매 운동이 나니까 오히려 또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중국이 또 압박을 가했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그 일부 외국 기업들이 그 중국인 정부의 압박에 손을 들고 또 그것을 이제 그 저자세로 대하는 그런 몇 가지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아마 이 인권 문제는 막 누가 누구한테 이야기라도 제일 아마 이거는 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이 절대 고삐를 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중국의 탈북민들 북송하는 거 이게 좀 해묵은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걸 또 새삼스럽게 거론해서 비난을 했더만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뭐 중국하고 직접 관련된 건 아니라고는 하는데 저는 사실 이것도 중국을 겨냥한 거라 봅니다. 최근에 러시아하고 지금 영국이 지금 거의 뭐 전투를 하기 촉발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흑해에서 지금 다국적 연합 해상 훈련을 하는데 이게 정식 이름은 Exercise Sea Breeze라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79년인가 80년 초에 아마 흑해에서 크게 한번 하고 거의 뭐 한 40년 만에 지금 오래간만에 하는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그 물이 지금 참가국이 30개국입니다. 근데 이 배 함정은 그래도 숫자는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나라에서 한두 대 정도 됐으니까 50隻정도가 넘지를 않는데 전체 인은 한 5천 명 정도. 그다음에 이제 그 항공기는 한 40대 정도가 참석하는데 일단은 그 참가 국가가 대단합니다. 이게 뭐 미국, 우크라이나 위시해 가지고 영국, 프랑스 이런 우리가 웬만큼 유럽의 안 나라는 다 참가했고요. 파키스탄, 터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한국과 티니지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불구하고 불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대해서 눈치를 본다는 이야기 같은데 일단 이런 그 소위 말해서 모든 나라가 이런 미국 위시에
그 선도 국가들이 이렇게 이런 해상 훈련할 때는 서로 끼고 싶어서 안달인데 우리는 이것도 이제 거절했더만요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당장 러시아하고 이제 그 각을 세운다고 해서 전쟁이 터지는 건 아닌데 이것도 소위 말해서 우회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분쟁이 촉발되게 되면은 해상전과 공중전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다국적 연합 함대가 함선을 갖다가 모았을 때 예컨대 남중국 같은데 중국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까 하는 거 그걸 아마 하나 이제 군사적으로 리허설을 해보는 게 이게 아닌가 싶은데 러시아가 발끈해가지고 같이 지금 동일한 기간에 기동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6월 28일부터 7월 10일까지인데 뭐 조금 있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그 뉴스에 보면은 그 긴박했던 게 거의 아마 레이저 빔 조준까지 갔더라고요. 그 수호의 전투기가 영국 함선에다가 조준까지. 조준까지 하고 그런데 위기 촉발할 수 있는 그런 위기까지 갔었는데 아마 이런 건 아마 미국이 아마 저 나토 국가들하고 계속해서 유사한 작전을 계속 구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이 유럽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아마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 건가 하는 거 군사적으로 상당히 재미난 그런 작전 형태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유럽의 지금 주요 국가들의 그 뭐 총리나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좀 이제 발을 빼는 그런 분위기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자체를 갖다 너무 이렇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 자국 기업 문제라든가 현재 중국과 이제 그 어떤 경제 상호 의존성 그런 것 때문에 현실적 조심스러운 이해관계로 봤을 그렇죠. 때 미국한테는 또 미국에 그렇게 해주고 그렇죠. 돌아서서는 예. 또 적당히 네. 현실적 이해관계로 그렇게 하는데 예. 이제 궁극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크게 충돌을 했을 때 네. 그런 나라들이 보일 수 있는 방향은 명백하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런 어떤 극단적인 어떤 시기는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이와 유사한 긴장이 고조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는 훈련에 네. 한국이 눈치를 보면서 안 갔다. 그건 참. 이건 중국도 아니거든요. 이거는 러시아인데 왜 이게 이런 걸 갖다 안 하려고 하는지. 그 여하간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크게 봤을 때 미국 주도의 어떤 그 군사 작전이라든가 그런 구도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지금 노골적으로 그 뜻을 밝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네. 한국의 이 지금 언론 또 네. 한국의 뭐 교수 연구진 이런 네. 자들이 이제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 TV나 언론에다 칼럼 쓰고 또 네. TV 나와서 해설을 하고 토론을 하는데 네. 너무 일방적이다 이렇게 지금 네, 보이더라고요. 그런 걸 봐야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중국 공산창건 이제 100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거기 나와 있는 시진핑의 발언들 이번엔 거의 북한 애들 하는 짓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서구 너가 까불다가는 무슨 강철의 그 만리장성의 머리에 피를 맞고 뭐 피를 흘릴 거다 이런 식의 표현들 이거는 외교적 수사에서 이런 걸 거의 쓰질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나섰는데 이걸 보고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진보 성향 또는 좌파 언론까지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 관계 그 소위 말해서 전문가들하는 사람들 사설이라든가 칼럼 같은 걸 잘 보게 되면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제 정치를 논할 때 경제 부분을 사상하고는 논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는 이제 경제를 하는 사람들도 결국 세계 경제를 논할 때 세계 어떤 안보 구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은 제대로 경제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노골적인 친중을 나타내는 이제 식자층들의 그 논설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가 지금 서구가 중국에 망한다고 하는데 코로나 전국에도 불구하고 지금 8%의 경제성을 이룩했고 여전히 그 위안화 강세로 돼가지고 달러나 세계 화폐가 중국으로 모여들고 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당장 중국이 망한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좀 이렇게 거리를 잠깐 두고 보셔야 될 게 지금 중국이 그 못 살던 공산주의 체제에서 소위 말해서 세계 시장이 편입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한 20-30년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중국의 모습을 갖추는데 20-30년이 걸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시스템에서 계속 미국이나 서구의 압박을 받고 그다음에 전 세계로부터 지탄을 받으면서 주도권을 갖다 상실해 갈 때 그건 오늘 내일이 아니고 또 10년, 2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그렇게 이제 그 서구가 중국이 망한다고 통계를 냈다고 해서 그 통계를 들이대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이제 분석을 낱낱이 보면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다면 중국에 그렇게 의존적인 호주가 경제적인 손실을 갖다가 감수하면서까지 반중적이 되느냐. 그다음에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중국은 거의 막 발을 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친중 먹물들, 중국 바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드러난 현상만 보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는 아닙니다. 이 소위 말해서 좌파 학자들이 과거에 학교 다닐 때 칼막스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직접 책을 본 것도 있고. 그 사람이 설파한 잉여 가치론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칼막스가 이야기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게 사회과학자의 임무인데 지금 얘들은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통계만 집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경제 성장을 한다? 그거는 당연하죠. 왜? 거의 1년 반 동안 세계 경제가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회복 기미를 보인다고 할 경우에는 당장 저임금의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중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지 문제는 이런 어떤 반중구도 소위 말해서 이제 중국에 대한 혐오감 이런 게 계속 체계적으로 누적됐을 경우에 그거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는 전혀 다른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중국을 바라볼 때요. 좀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첫 번째는 중국의 임금 수준이 과연 이제 세계의 공장으로 저임금으로 모든 나라의 회사들을 끌어들여서 생산하는 그 구조가 이제 유지될 수 있는가? 중국 임금이 상당히 올랐죠. 멕시코보다 더 올랐습니다. 중국의 물가 수준이 굉장히 올라 있기 때문에 물가 수준에 따르는 임금을 주지 않으면 직장을 유지가 안 되죠. 안 가겠죠 다. 그러니까 중국의 임금 수준이 동남아의 일부 나라들보다 중앙아시아 이런 나라 뭐 중동보다도 더 올랐다라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그 중국이 가지고 있는 산업 중에서 그 이 기간 산업의 영역에 해당되거나 이 문화나 예술적 감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 중에서 선진국의 영역으로 따라갈 수 있는 산업이 있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없죠. 중국 차가 앞으로 30년을 간다 하더라도 중국 차를 사겠습니까? 없죠. 자, 이 중국이 이 볼보 차를 중국에서 인수해가지고 대주주죠. 그래서 이제 볼보의 SUV는 아직 이제 유럽에서 만드는데 스웨덴이나 일부 유럽 나라들이 이제 세단 뭐 제일 큰 거 S90 같은 거는 지금 중국에서 만들어요. 원래 중국이 세단 크게 만들잖아요. 그 후카시 특유의 뻥으로. 근데 그 세단을 거의 안 사요. SUV만 사지 볼보를 한국에서 한국 사람도 메이드 인. 그래서 중국에 그 만드는 볼보는 중국 차입니까? 스웨덴 차입니까? 네? 그것도 국제의 하이브리드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SUV 같은 경우에는 메이드 인 스웨덴 돼 있어요. 메이드 바이 스웨덴, 메이드 바이 스웨덴이라고. Assembled in China. 그래서 이거는 과연 뭐라고 할 거냐. 그래서 중국에서 차를 가지고 따라올 수 있을 거냐. 이러면 콘텐츠 산업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힘들죠. 그 다음에 중국에 한때 조선이 갔다가 중국에서 만든 배가 엉망진창이 되면서 다시 한국으로 몰려온다잖아요. 그럼 차나 배를 갖다가 중국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지금 못 만든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만드는 테레비, 중국에도 뭐 전자 회사가 많아가 테레비에서 많이 따라와서 몇 년 남았다 간격이 이러는데 왜 LG하고 이 삼성이 세계 TV, 고가 TV 시장을 다 휩쓸고 중국은 그야말로 모니터나 저가 TV 시장들만 점하고 있는가? 그래서 뭐 우리가 식당에 가서 보는 테레비는 중국제가 많겠지만은 적어도 집에서는 중국 테레비를 보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건 왜 그런가? 자, 그 문제. 그다음에 중국이 이태리 같은 데 가서 뭐 심지어 뭐 영국이나 프랑스에 가서도 명품 회사들을 많이 샀어요. 옷, 뭐 도자기부터 시작해서 가방 회사 이런 거 샀지만 그 중국에서 만드는 중국이 그런 회사 이 브랜드를 사가 그걸 중국에서 만든다고. 중국이 세계적으로 옷 중에 의류 브랜드 중에 성공시킨 게 하나라도 있어요? 지금 뭐 경공이나 중공업 제품 어느 하나도 전자제품 포함해서 우리가 딱 들어서 알고 있는 중국 메이커들 있습니까? 이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저는 이제 중국이 저도 이제 망할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인데 뭘 보고 알았냐면은 이번에 이제 공산당 100년 그 기념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마윈이 있지 않습니까? 알리바바 중국 제일 가쁘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상장을 못 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그걸 상장하기 전까지 나름 그 마윈이 그나마 남은 데도 여러 가지 두뇌들을 모아가지고 그 상장시키려고 주식 상장시키려고 어마어마한 고생했을 겁니다. 나름대로.
근데 그게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그냥 물거품이 돼버리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누가 중국에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를 키울 때는 붉은 자본가라고 하는 그 중국의 이 벤처 자본가들을 이 정부에서 사이드에서 돈을 떼면서 키웠다가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지나치게 커서 중국의 손을 벗어나려니까 중국 정부에서 통제하고 이번에 이제 마이니에 대한 통제는 그 전자상거래가 아니라 결제 수단에 대해서 중국 결제 회사 핀테크 기술을 가진 회사에 대해서 이 중국 정부에서 상장을 거부시켜 그죠. 오늘 아침에 보면 뭐 디디 차운가 중국식 우버에 대해서 또 손을 대지 않습니까? 그 자국 기업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가 커져서 세계화가 되면 미국에 가서 이제 상장도 시키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 기업의 운영이 글로벌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부분에서 그럼 그걸 중국 정부가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죠. 국가 통제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업에 뭐 미국 사관학교 출신이 임원이 있다 뭐 이렇게 시비를 걸거나 그 기업의 비밀이 보안망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시비를 걸면서 지금 보면 지난번에 이 시진핑이가 1, 2년 안에 모든 중국의 재벌들을 다 불러다가 뭐 샤오미부터 시작을 해서 화웨이부터 뭐 저 알리바바부터 전부 다 줄을 세워서 다 공산당에 입당을 시키고 충성 맹세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 자본주의냐 아니면 무슨 뭐 과거에 이 독일의 히틀러 밑에서 그 군수품을 생산했던 거의 뭐 나치 그런 회사냐 그런 국가 사회주의 경제와 비슷한 상황이죠. 또 그리고 중국이 지금 하나 웃기는 게 이 벤처 회사에 벤처 회사에 그 모회사가 하나 있잖아요. 아 벤츠 말씀하시는 벤처. 다이물러 벤츠 말이죠. 그 다이물러입니까? 아 그런데 다이물러 벤츠가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다이물러는 빠지고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로 됐죠. 그런데 이 다이물러가 위에 그걸로 돼 있더라고요. 지주회사처럼 돼 있더라고요. 이름에서는 뺐지만은. 근데 그 지주회사에 또 다수 지분을 중국이 취득했어요. 그래서 벤처가 그러면 이제 독일 회사냐 중국 회사냐는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처럼 이제 중국이 만약에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가지고 벤처를 중국에서 뭐 조립을 시도하겠다. 부품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다이멀러 벤처 부분에서 이 벤처를 지금처럼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브랜드로 사람들이 하겠어요? 그거는 좀 벤처가 잘못한 것 같은 게 이미 한 14, 15년 전에 그 크라이슬러 벤처로 해가지고 합작 수주를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죠. 그러니까 중국이 쓸데없는 그런 이 짓거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독일이 미국하고 합작해가지고도 기술력이 떨어지고 이게 그 부품 마모율이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그 합작을 피했는데 중국하고 합작해가지고 더 좋은 질의 상품을 만든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마윈이 퇴장되는 걸 보고 이게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하는 건데 자유 경쟁을 허락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기업의 혁신이라는 건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국이 이제 국가 통제로 지금까지 이제 양적 성장을 해온 건 오케이인데 이 다음부터 질적 도약을 하려면 소위 말해서 그 소장님 늘 말씀하시는 자본주의적 상품 경제의 가치, 그 가치를 얼마나 이제 그 중국 경제가 구현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 그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에 스위스 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던 홍콩 등에서 만든 상하이탕이라고 중국의 그 옷을 갖다가 세계화한다라고 명품 회사가 있었어요. 그걸 갖다가 중국이 한 7, 8년 전에 인수를 해가 이제 세계 최초로 중국의 명품을 만든다 했는데 중국이 인수하기 전에는 상하이탕이 그래도 홍콩이나 마카오 가면 그쪽에 이 로컬적인 특성을 가진 준 명품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옷부터 가방까지 다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상하이탕이라는 것 자체가 옛날에는 공항에 다 있었어요. 중국 계열의 공항에 가면 그 공항 면세점에 다 있었는데 이제 상하이탕이라는 걸 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뭐냐? 중국이 이 세계의 기술 시장에 어느 정도에 넘어서서 이렇게 진입한다는 것이 중국의 지금 사람들의 의식 구조, 기술 구조 그리고 사회 풍습 이런 관습 등으로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중국식 행태로는. 저는 그 경제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 공산당 100년 행사 보면서 좀 심하게 하자면은 얘들이 사람 새끼들이 아니다. 독일어로 하면 운트멘시, 영어로 하면 사브휴먼이다. 지금 21세기에
그 20세기 초에 나치즘이나 파시즘도 아니고 21세기 초에 저런 행사를 하면서 군중 동원해가지고 젊은 애들 불러가지고 무슨 그 총생맹세에 서약하고 말이죠.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기분이 이거는 오히려 저는 상당히 즐겼습니다. 얘들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정말 자신 없는 처지가 됐다는 걸 스스로 인정했는데 중국 경제 저는 반드시 망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존재에 관련된 문제고 또 당위 측면에서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계속해서 당장 망하지 않고 간다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이런 체제는 의도적으로라도 전세가 힘을 합쳐서 망가뜨려야 됩니다. 망가뜨려야죠. 그리고 중국의 제일 중요한 문제의 핵심은요.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임금으로 경쟁도 상실했고 고급화하는 부분에서는 불가능하고 그 사이에 끼어서 중국 경제는 망할 수밖에 없다. 소위 이제 중진국 함정이라는 걸 얘들이 정말 탈출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인데,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제 놀라운 거는 이제 홍콩이 완전히 중국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중공이 홍콩을 집어삼키기 전에 이 조사한 게 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한테 당신은 중국 사람이냐 홍콩 사람이냐라고 물었더니 64%가 나는 홍콩 사람이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그 중공이 이제 2년 전부터 해가지고 그 홍콩을 잡아먹으려고 난리를 칠 때, 데모하고 할 때, 그때 조사는 75%였습니다. 올랐죠, 오히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공안 통치에서 데모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조사를 했는데 85%가 나는 중국인이 아니고 홍콩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한번 자유를 만끽한 이런 사람들은 절대 이제 이런 권위주의 체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그 지난번에 데모 한창 심할 때 어떤 그 홍콩의 아주머니가 영국 식민지 깃발 들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떤 아주머니가 영국 식민지 깃발 들고 나왔다가 공안한테 체포가 됐어요. 혹시 그 아주머니가 그 똑같은 사람이 아닌가 제가 확인해봤으면 좋겠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대권 주자들이 중국이나 북한을 바라보는 의식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멘트를 좀. 최근에 그 여당 주자들 쭉 봤습니다만 이건 뭐 그냥 대놓고 그냥 친중 정부하겠다는 거 외에서 서로 이제 뭐 그냥 내가 공산주의 진골이다라고 선전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걸 보고 그냥. 맨쉐비키, 볼쉐비키를 여기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지지율이 높다고 하는데 이건 현재 문재인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종북 친미고요. 근데 이제 윤석열 뭐 지금 계속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소장님이 이제 구체성이 없는 그런 두리뭉실한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만 한다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이 양반도 보니까 그냥 막연한 상식 강조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권이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를 갖다가 파괴하면서 나라 전체를 송두리째 중국과 북한에 갖다 바치고 있다라고 원색적인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 선명성을 내야 되는데 그런 식의 절대 발언을 하지 않겠죠. 그다음 최재형 이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발언한 게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윤석열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여당 후보들 이번에 하나 보면서 좀 쇼를 했던 게 뭐 여러 사람 나왔더만요 보니까 여당 후보들. 대놓고 이제 종북 친중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 자식들 다 제가 미국에 유학 보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미국 교포들하고 이제 혼인한 사람들도 있고요. 사실은 한미 동맹이 이제 아쉬운 사람들인데 끝까지 이제 그 지금 반미 노선을 갖다 놓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주사파들은 당연히 죽기 전까지 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사상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설사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산주의는 전 세상에 실패한 이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사람들이 이제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야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그 지난번에 이제 선거 4번이 연달아 지고 겨우 이제 보궐선거 하나 이겼는데 이렇게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자기들 처지를 제대로 확인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가? 그 다음에 대선이 얼마 남지를 않았는데 이 대선에서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이게 대해서 의지도 없고 전략 전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 허약한 정권을 갖다가 그냥 한 발만 차면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야당이 워낙 병신 같으니까 이 문가리 정부가 아직까지도 존속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이 안보관을 설명한 데 있어서도 이제 윤석열이가 조금 이제 그 보수적인 안보관을 이야기하니까 또 색깔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색깔론의 콤플렉스를 벗어나지 못하면 보수파 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일 문제라든가 이런 그런 개념의 틀을 완전히 극복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보안법, 국가 보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갖다 정부 스스로가 지금 어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장 지금 고소 고발 들어가고 난리를 나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 지금 야당 후보들은 뭘 했는지 과연 이 상태로 대선에 이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미 포기한 거 아닌가. 소장님 말씀을 예언하시는 대로 그냥 이길 자신이 없고 가능성도 없으니 개헌으로 가자.
거의 그렇게 굳어진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 대선 후보가 네. 북한을 바라보고 중국을 바라보는 분명한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의 기본적인 이 요건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야당 후보조차도 두루뭉실하게 가고 야당 후보도 북한과의 평화적인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런 말을 통해 네, 네. 뭐 자신의 정체성을 흐리고 있고 또 야당이 개혁되면 개혁될수록 안보 문제에서는 마치 뭐 이 합리적으로 가는 것이 북한과의 이 평화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냐 이제 이 보수 야당 쪽에서도 그렇게 처신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였고 이 앞으로 동북아 시대에 대한민국의 위치를 유지해 간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아마 지금 그 민주당 쪽 그 여당 후보들 이야기대로 하자면은 지금 대선하기 전에 아마 헌법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대통령은 국군 최고 통수권자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이 없고 실제 그런 조항이 있는 것도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완전히 지금 군사 전략권 다 내주고 있는 상태고 지금 우리 그 뭐 영공 침입이라든가 중국이 뭐 수시로 들락거리더만요 보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우리 미국이나 일본에서 군사 잡지에서 발표를 하고 한국 정부는 지금 중국 공군기가 영공을 침범했다 이런 이야기 일체 하지도 않습니다. 예. 과연 군대가 이게 진짜 존재하는 건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나라가 이 군부터 다양한 행태로 망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e are